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보복 응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향후에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이 이제 밝힌 듯이 이 폭발 사고가 북한의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전협정,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두 분이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천안함 사건은 빼놓더라도 그것도 북한이 분명히 물론 했지만 연평도 포격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이것은 비무장지대라는 이 육지에서 북한이 도발한 이게 최대의 도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철저하게 도발의 원점을 숨기는 도발 형태를 고안해낸 게 이번에 지뢰 도발이 아닌가. 즉 2010년 이후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서 뭔가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라는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도발의 원점, 지휘 세력, 도발하면 3배로 보복하겠다. 이래서 비무장지대 우리 강력한 대응 조치에 북한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동안 도발을 자제해 오다가 이번에 뭔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군인들의 발목을 잘라내는 그야말로 목숨을 또 앗아갔다간 더 큰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발했다는 것. 그것도 이제 철책 문에다가 딱 우리가 참 이거 비유가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은 노루나 멧돼지를 잡을 때 그 길목에다가 옥로를 놓습니다. 그 바로 우리 군인이 출입하는 길목에다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북한의 뭔가 도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목함지뢰 도발은 또 처음이라고 들었고요. 그렇죠. 상당히 비열한 도발이다 이런 비난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다. 또 불가침 합의의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분 개선을 침범을 하고 우리 측 지역까지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을 다치게 만든 명백한 도발이고 또 1992년 남북 간의 불가침 기본합의서를 맺을 때 역시 불가침 경계선을 정해놓고 특히 군사분 개선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위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런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최근에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활동들이 좀 많아졌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수색 정찰 활동, 우리 군사 활동 작전을 위축시키고 또 이런 사건이 나게 되면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서도 그렇게 되기까지 군은 뭐 했느냐, 또 뚫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사기를 추락시켜서 우리의 태세를 약화시키고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군사적 의도가 있다면 또 다른 변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조건부로 대화 제의를 했어요. 군사훈련을 중지해라 또는 전단살포를 중단해라.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자기들의 조치에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역시 우리를 압박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심리전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 박사께서 지적을 해준 대로 사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군의 경기는 제대로 됐던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MZ 안에는 우리도 첨단 장비 이런 걸 다 갖다 놨습니다만은 그것이 안개가 끼거나 소낙비가 그냥 줄기차게 내리거나 이럴 때는 작동하지 않고 또 7, 8월 녹음이 우거지면은 저도 오래전에 바로 7월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우측 지역으로 DMZ를 통해서 제가 이 남한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북한 초소를 떠났지만 그 초소를 떠난 지 10시간이 되도록
북한군도 모르고 우리 군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장비나 무슨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북한군이 지난 7월부터 10명, 뭐 15명 막 띠를 지어서 이 휴전선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 이런 지뢰 매설을 하기 위한 작전을 위한 교란 작전이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제가 볼 땐 이 2군단, 북한군 2군단, 뭐 2군단 사령관 김상용 중장, 작년 이제 10월 10일 날 우리가 전단 뿌릴 때 고사기관총을 발사한 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기 사단장이나 뭐 2군단 사령관이나 이런 강경파들이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적어도 북한군의 모든 이런 테러와 공작을 지휘하는 경찰총국장 김영철 대장이 지휘하에 예. 이제 문 장군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뭔가 정치적, 군사적,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한 도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게 책임을 물론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도 그 사람의 이동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 군 보고 뭐 그걸 왜 몰랐니 말하니 이거보다도 뭔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끔 제어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노크 귀순도 있었고 올해 6월에 대기 귀순도 있었고 또 이번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군도 뭔가 경계를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도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또 머리 숙여서 우리의 잘못을 아마 인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담하게 우리 추진철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무장지대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비무장지대가 군사분계선이 있고 각각 2km 후방에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예. 이 남방 한계선은 우리가 GO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GOP의 철책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경계 병력들이 순찰과 보초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감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분계선과 이 GOP 라인, 남방 한계선 그 사이에 GP가 들어가 있고 GP 앞쪽으로 추진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이 바로 그 추진철책에서 군사분계선 그 인근 지역까지 수색 정찰 활동을 하기 위한 예. 우리 작전 병력들이 드나드는 통로, 출입구에 북한이 그 지뢰를 매설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설마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지역까지 와서 또 우리가 다니는 통로는 우리가 늘 지뢰를 다 개척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놓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 나는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안이한 그런 판단을 역이용을 해서 예. 거기에 그런 것들을 매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점이 우리 GP로부터 약 700여 미터 떨어져 있고 또 GP와 그 지점 사이에 언덕이 있어서 예. 사실 관측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이 녹음기를 이용한 것이 많은 이제 나무가지 잎이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낮이라고 해도 사실 관측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땐 낮에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예. 밤에 기상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TOD라든지 이런 그 감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이용을 해서 네.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뚫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통로들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궁금한 것은 이제 목함지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목함지뢰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함지뢰는 글자 그대로 나무 상자 안에 예. 지뢰를 넣어서 다시 폭약을 넣어서 사람이 일정 부분의 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 예. 뚜껑을 열든지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래서 저런 형태로 안에 폭약을 넣었는데 왜 그런 목함으로 만드느냐? 저게 만든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60, 70년 전에 소련에서 개발이 됐고 특히 동구권이나 공산권에서 저걸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물론 자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속으로 돼야 우리의 지뢰 탐지기에서 탐지가 되는데 예. 나무로 만들면 탐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러저러한 그 이유로 목함 지뢰를 만들고 특히 목함 지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목 지뢰보다는 상당히 위력이 커서 예. 이번 같은 경우도 2명의 부사관이 부상을 당했는데 네. 이 무릎까지 모두 다 부상을 당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목함 지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네. 그런 곳에 도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상식적으로 이거를 한두 개만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더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 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부전선만 그렇게 우리가 밟았기 때문에 사고가 드러난 것뿐이고 뭐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 북한이 저런 거 할 때는 한 곳만 할 리는 만마거든요.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도 밟질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것뿐이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저게 무슨 유실된 지뢰냐, 북한에서 장마 때 또 내려온 지뢰가 아니냐. 과거 이제 뭐 한탄강 이쪽에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지역은 유실될 만한 그 지뢰가 또 내려올 만한 지역도 아니고 특히 이번에 폭발한 지뢰의 목함에서는 아주 송진 냄새가 많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지뢰라는 게 이자 문 장군님 설명하셨듯이 지뢰라는 것은 나무로 만들게 돼 있지 그게 플라스틱이나 쇠를 놓으면은 이게 폭발해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지뢰에 무슨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썩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송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물이 습기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송진물에 담갔다가 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도 이 플라스틱 지뢰도 북한도 70년대부터 개발해서 자기네 그 비무장지대 플라스틱 지뢰를 많이 묻었고 단지 저것은 송진 냄새가 났다는 것은 최근에 생산한 지뢰다. 이것을 이제 100% 인정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매설하고 갔다. 원래 지뢰라는 건 우리나 북한이나 모든 군대에서 공병만 다루도록끔 돼 있습니다. 공병만이 그것을 조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돼 있지만 북한의 그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인솔하는 그 정찰 이런 그 요원들은 지뢰 다루는 것은 물론 열차를 운전하고 함선을 운전하고 심지어 헬리콥터를 운전하는 기술까지 다 배워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것은 최고 수뇌부에서 뭔가 의도된 도발로서 준비된 요원들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군지역까지 와서 매설하고 가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도발이 있었고 게다가 인명피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철저하게 보복을 하겠다, 응징을 하겠다라고 대응을 했고요. 앞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문제는 이제 이것이 북한 도발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9월, 10월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UFG 연습이 시작이 되고 UFG 연습이 끝나고 나면 9월, 10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간에 어떤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교류협력이 재개가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면 북한은 그 이후에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를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또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자해 행위고 자살 행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시각을 바꿨어요. 표준시를 변경을 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좀 분석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이번에 평양 시간, 그러니까 97년에 주체 연호를 내와서 태양력에 맞서는 주체 연호를 쓰다가 이번엔 또 더 축소해서 시간까지 지금 평양 시간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한국이 쓰는 시간은 1908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만든 시간이고 일제가 이제 1912년에 그것을 뺏어갔는데 우리 한국은 54년에 이승만 정권이 이걸 찾아왔다가 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61년에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간 것은 이것은 무슨 정치적 의미라기보다 이 주변 환경, 정세, 현대 사회에 맞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번에 그걸 발표하면서 이것이 일제가 강탈해간 시간을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싸운 프랑스도 베를린 타임과 동시에 씁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이념적인 걸 부여하는
고려하면서 30분을 우리보다 땡겨 놓으면은 예. 뭐 개성공단 문제 또 남북한의 여러 가지 앞으로 교류 협력에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고 네. 북한 사람들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계를 한 개가 아니라 2개 차고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나름대로 뭔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정통성을 더 강화하고 역사의 중심을 평양으로 옮겨 놓는다. 뭐 이런 나름대로 그 대전략을 세우고 이런 걸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북한으로서는 아마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서 볼 때 다시 지금도 몇십 년 뒤떨어져 있지만 아마 한 3, 40년 뒤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런 말씀에 좀 덧붙이면은 북한이 이 주체 연호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 주체 연호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이 생년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해서 이제 주체 연호를 쓰는데 예. 뭐 남북 간에 전화 통지문을 보낼 때도 주체 몇 년 이러면 도대체 그게 몇 년도지? 이게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예. 시간 과거에는 우리 회담할 때 오전 10시에 회담을 시작하자. 그러면 10시인데 북한을 30분 땡겨버리면 우리 10시면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일이가 자기 정권을 세우면서 연호를 주체 연호라는 걸 썼다면 예. 김정은이가 이제 4년 차 들어오면서 김정은 시대를 뭔가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지는 것이 아닌가. 시간까지도 바로잡는 예. 그럼으로써 김정은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분단이 되면서 언어랑 문화도 달라졌는데 시간까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요.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여기 대한민국에 이제 한국에 다 쏠려 있으니까 북한이 그걸 어떻게든 상쇄하고 극복해 보고자 저런 얕은 지금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뭐 우리 대통령께서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만큼 북한이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어떻게든 하나로 합치고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북한도 뭐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좋아하는데 결국 시간마저 이렇게 이질감이 생겨놓으면은 그만큼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자 말씀하셨듯이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이런 데서 얼마나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느냐. 결국 북한이 저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저는 몇 년 사용하다가 아마 다시 우리 시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한다는 것은 역시 너무 이데올로기적인데 치중해 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그 이제 분단 70년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시간까지 바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망이 뭐 불투명합니다.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휘호 여사 방북이 있었고 또 10월 달에는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좀 어려움, 진통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화와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판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그것이 개시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는 추석 계기로 또 이산가족 상봉의 요구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시도와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소장께서도 남북 관계 전망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까지는 절대 이 평양의 남대문을 아마 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경 모드로 가고 거기서 뭔가 이제 김정은 체제의 그 안정에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평화 관리를 잘하면서 10월을 잘 연구해야지 북한은 아마 그때까지 장거리 미사일 뭐 4차 핵실험 지금 휴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뭔가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